생산과 소비 가족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과 연관된 욕망.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는 가운데 사회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람은 주로 가족 단위로 살아가면서 일하고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모든 일과 소비는 욕망에서 시작하죠. 욕구나 욕망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알려면 그래요. 욕망을 잘 알아야 되고, 개인은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이상 가족을 위해서 그래요. 일하고 소비하기도 하죠. 그래요. 가족이 중요하겠죠. 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소비하면서 사회가 생겨나는 거니까. 통상 개인은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가족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욕망이 생긴다. 가족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욕망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으로 누구나 바라는 공통적인 욕망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생겨나는 욕망 또한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저마다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 위치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죠. 위치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자녀들이 여러 명일 경우 자녀들 사이에도 위치가 있어. 위치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요. 욕구나 욕망의 실현을 위한 활동이 일과 소비이니 대부분이 개인이 소속된 가족과 연관된 욕망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요. 가족의 범위도 시대와 장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남편과 아내, 자녀 기본 단위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모여 살 수도 있죠. 가까운 친척끼리.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이처제가 허용된 곳에서는, 한국은 안 되지만 남편 한 명과 여러 명의 부인과 또 어미가 다른 자녀들이 함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욕망. 가족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가족 전체에 대한 욕망을 살펴봐야 되겠죠. 위치에 따른 욕망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가족은 그 자체만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수많은 가족이 존재하는 이상 비교되어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전체에 대한 욕망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요. 가족 전체에 대한 욕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전에 여러 가지 욕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이제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욕망은 가족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죠. 개인적으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가족을 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족이 부유해지고 싶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전개되겠죠. 생각이 다 개인에서 출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들 중에서 욕구나 욕망들 중에서 가족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살펴보면 되겠죠.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요. 누구나 이런저런 일로 집을 나서서 흩어지더라도 결국 시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모이게 된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사이가 안 좋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다툴 수 있죠.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부모가 성질낼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생댔을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 있어요. 싫어하는데 제대로 쉬지를 못하겠죠. 쉬는 장소로 집이 중요한데, 남편은 아내가 못마땅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이 못마땅할 수 있다. 그러면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겠죠. 그러한 집안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늘 성내고 불만에 가득한 자녀는 부모에게 늘 생뜻을 수 있다. 그러한 곳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쉬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누구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즉 누구나 화목한 가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화목한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모여있을 때는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가족 전체가 함께 나들이 가거나 여행 가기도 한다. 생일과 같이 가족 행사 일을 정해 모여서 파티를 여는 일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이다. 그래요. 화목한 가정이 되길 바라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소비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어떤 욕망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잘 알면 잘 알아야지 비로소 그래요. 생산과 소비 경제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죠. 그냥 생산과 소비하면서 생산과 소비가 경제고 경제 영역이라는 거는 생산과 소비하는 영역이겠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서 잘 모르고서 이제 어떤 견해를 만들면 그러한 견해는 그래요. 엉터리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은 곧 가족의 욕망이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 욕망은 부자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성품이 게을러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가정을 이루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는 부자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가난한 가족은 곤란해라는 욕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흔히 살펴볼 수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직도 자주 하고 쉬었다 일하고 그래요. 책임질 가족이 없으니까 자기 한 몸만 챙기면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가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소득이 가족을 위해서 늘 있어야 되니까 이직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요. 근로자 같으면 안 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통상 대부분의 가족에서 발견되는 욕망인데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재산을 모으면 늙은 부모는 노후 걱정을 덜게 되고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는 부모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죠. 대부분의 가족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정부는 노인들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국가를 책임질 미래 세대 장래에는 밝으니 권장할 욕망이지 배척할 욕망은 아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그 좋은 욕망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것도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래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어요. 꼭 부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럼 그러한 노인은 노후가 걱정이 안 되죠. 정부도 그래요. 그런 노인들이 많으면 부담이 덜어지죠. 그럼 나이 들었다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또 남는 재산을 후손에게 남기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미래 세대는 굳이 정부가 신경 안 쓰더라도 그래요. 조상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죠. 아무래도 그 빈털터리로 사회 살아가는 것보다는 재산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요. 누구나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야 되지. 그래요. 사유재산을 제약시하고 그러면 미래 세대도 힘들어지고 정부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노인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나요?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거는 가족이 가족이 부자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욕망의 실현인 거죠.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은 가족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개인의 욕망을 이 가족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는 거냐, 바뀔 수 없는 거냐, 그런 거를 봐야 된다. 바뀔 수 없는 것도 있겠죠. 뭐 아름다운 육체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족의 욕망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은 육체로 생각되는 게 아닌데 아름다운 육체를 지닌 가족이란 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바뀔 수 있는지 바뀔 수 없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또 그 욕망의 실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 가족은 미남 미녀로만 있어야 돼. 그러면서 육체를 완벽하게 개조 가능하면 글쎄요.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러한 욕망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가정에나 있기 마련이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도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처럼 대부분의 가정에는 일정 정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비윤리적인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길 바라거나, 그렇죠. 누군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을 모욕하면 적극 방어하는 일은 모두 명예로운 가족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작동한 결과이다.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은 자세히 보면 명예를 얻고자 하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어서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 일도 아닌데 누군가가 부모나 자녀를 욕하면 또 거기에 대응하고, 자기가 그래요. 가족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래요. 일과 사람이 하는 활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욕망 속에서 행동하고 있구나 어느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욕망이 강한 가장이나 부모는 가족 구성원 주로 자녀에게 엄격한 윤리를 강요할 수 있다. 통상 그러한 가정에는 한국에서 그러한 가정에는
사랑의 매가 있다. 그렇죠. 사랑의 매를 팔기도 하죠. 그래, 사랑의 매 팔잖아요. 사랑의 매. 4,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자녀의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면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자녀들이 기뻐하는 일도 그러한 욕망이 작동한 결과이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공부를 중시해서 공부 잘한다 하면 부모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부모가 또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또 자녀들이 기뻐하고 명예를 중시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윤리의식과 준법 정신을 고취하니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고, 그래요. 그런 면이 있죠.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노력하게 하니 명예를 얻는 방식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권장할 욕망이지 배척할 욕망은 아니다.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은 대부분의 가정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욕망이죠. 그래, 아무래도 근데 어떤 가정마다 다를 수 있는데 뭐 그건 뭐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뭐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통상적으로 좀 더 강하죠. 시대마다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시대와 장소 따라 그런 부분들은. 그 이상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은 가족의 욕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요.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봐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소비 대상도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랑의 매 같은 것도 팔잖아요. 소비가 되잖아요. 찾아보면 그런 게 많겠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소비되는 것. 다른 국가로 가족이 이민 가야겠다는 생각이나, 그래요. 좋은 국가로.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어 후손에게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은 모두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 생긴 일이다. 그렇죠. 현 시대 한국에서 보면 태극기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또 그에 그래요. 그와 대립해서 또 일어나는 집회들이 있죠. 집회 시위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이상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된 케이스인 거죠. 이런 욕망이 실현됐겠죠. 개인적으로든 가족 단위로 생각하든. 그래요.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제 나이 든 애들도 많이 참여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의 욕망이 가족의 욕망으로 바뀐 경우죠. 후손에게 좋은 국가로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좋은 국가로 가족이 이민 가야, 그래요. 3대 이상 국가에 대한 견해가 국가에 널리 유포되고 실천되면 그 국가는 번영과 평화에 이르지만 4대 이상 국가에 대한 견해가 국가에 널리 유포되고 실천되면 그 국가는 쇠퇴하거나 멸망하고 국민 개개인은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보면 알죠. 현 시대 보면 이제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그러하고 고대 농경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도 가난하게 살고 절망 속에 살아가죠.
참된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란 무엇인가? 참된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에서 유도된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는 참된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이고, 섭리에 반발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형성된 견해는 삿된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이다. 참된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와 삿된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에서는 국민들 간 정치적 갈등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참된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다. 미리 알고 싶다. 이거를 쓰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글을 남겨놓았죠.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남겨놨어요. 이거를 보면 되겠죠. 상중하 실패. 그래요. 부록까지 써놨죠. 그리고 쭉 내용 쓰고 실천편에 보면 이렇게 섭리법도 써놨죠.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쭉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도해서 써놓은 거죠. 1조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1조만 보죠.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너무 과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죽여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고한 일을 죽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 대형 범죄자이기 때문에 죽여라는 거예요. 교화가 안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범죄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라. 그 이상국가가 뭐냐? 바른 이상국가가 뭐냐? 내용 다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별도로 얘기할 필요 없고, 대표적으로 정치제도, 경제제도, 어떤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경제제도는 어때야 되나요? 일단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중시해야 되겠죠. 중시하지 않는 것도 있죠. 반발하는 기회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 내용 자세한 섭리는 얘기할 이유는 저 다 했으니까 예전에 또 앞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큰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중시하라. 그걸 중시하지 않은 국가가 조선이었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멸망을 했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제 새로운 국가를 세울 때, 한국을 세울 때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중시하려는 우파 인사들이 있었고, 그에 반발하는 좌파 인사들이 있었죠. 또 그것을 지지하는 각 국가들이 있었고, 그래요. 이상국가에 대한 견해가 다른 거죠. 그 우파 인사들이 한국을 세웠죠. 좌파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북한을 세웠고, 그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결과를 잘 보라는 거예요. 경제제도, 그리고 일단 제도죠. 제도. 어떤 제도를 수립하느냐, 경제제도를 새로 수립하느냐, 이것은 어떤 건가요? 국가가 쇠퇴하거나 번영하거나 멸망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잘 봐야 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섭리까지 알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섭리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 알 수 있죠. 역사적인 사건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폭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행히 한국에서는 우파 인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섭리에 합당한 제도를 수립을 했죠. 다행인 거죠. 그래요. 조선 시대에 만약에 수립을 했으면 조선이 멸망하지 않았겠죠.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제도 하에서 민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죠. 그러면서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내죠. 큰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그런 역할에 비하면 그래요. 뭐 한국에서는 그 밀란이 자주 일어나죠. 그런 밀란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막 밀란도 막 포장해서 이런저런 말로 그러지만 별로 그 중요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3.1 운동이든 4.19든 3.1 운동도 엄청나게 미화를 하잖아요. 민주공화국 우리는 3.1 운동이다 하면서 3.1 운동이 왜 일어났어요? 뭐 임시정부를 국민들이 중시하고 그런 뭐 어떤 인사들을 중시해서 일어난 건 아니죠. 고종 황제가 죽으니까 혹시 시해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일어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일으킨 거죠. 그래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앞에 살펴봤지만 글자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런 일단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떤가요? 정치제도. 현 시대에서는 민주주의가 유행을 하면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도입이 됐죠. 대표적인 게 선거와 투표죠. 그래서 지금 현 시대 한국에서 보면 어떤가요? 마치 국회는 최고 정부 기관이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신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왜 도입됐는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신분제도가 있었죠. 농업자본이죠. 농업자본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특정인들이 신분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들어진 게 국회와 국회죠. 의원들이죠. 만들어진 취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이제 신분제도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선거와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하면 공적 목적이 실현될 것이다. 그 전에 어땠나요? 신분제도가 있으니까 왕이나 귀족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국가 권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의회가 생겼는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의회인데 국회가 특별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정부기관을 잠시나마 정지시키면 감방 가잖아요. 국회의원은 특별한 신분이냐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엄격해야 되는 거죠. 반란을 일으켰으면, 정부기관을 마비시켰으면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분제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기관이 특히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민주주의 실천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뭔가요? 공적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공적 목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선거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을 뽑지 않고. 그런데 선거 권한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데 사적 목적으로 행사했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 실천이지. 한국에서는 이상한 게 있죠. 아, 국회는 뭐 일반인하고 다르게 반란을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거나 사적으로 권력을 행사해도 그냥 선거 투표로 책임지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의회가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 누가 하든 사적 목적을 행사할 바에는 그래요.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 뽑으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차라리 그냥 비용이라도 없애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이 있죠. 경제적인 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좀 인식이 있는 국가 원수들은 타국의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근로자들이 잘못된 견해에 속아서 기업을 적대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 이 기업이 잘 돼야지 직장도 쉽게 구하고 소득도 올라가는구나. 어느 정도 아니까 오히려 근로자들 중에서도 우파인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 제도는 아직까지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번영과 평화에 이끌 수 있는 정부가 될까? 수집된 게 잘 없죠. 뭐 이걸 쓰니까 언급해놓긴 해놨다마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겠습니다. 참전 이상 국가에 대한 견해와 사전 이상 국가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에서는 국민들 간 정치적 갈등 역시 클 수밖에 없다. 한국도 지금 그렇죠. 이상 국가에 대한 견해가 한국은 명백하게 갈리죠. 좌파인사들, 우파인사들. 그래요. 우파인사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